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LG 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조합조직 추진위원회에서 기획국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를 기획하는 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자료를 찾고 설득하는 과정도 거치고 많은 자료를 배부하면서 주민 여러분께 홍보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공감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객관적인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한 설명회가 주민 여러분께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계기를 가지기 위해서 저희 설명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4주간 동안 총 6개의 시공사에 설명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오늘은 두 번째인 쌍용건설의 시공사 설명회입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쌍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모시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경우에는 쌍용이 지금까지 아파트를 준공했던 리모델링 그 기록이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참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확신하에 저희 모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 추진위원장 정민수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LG 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그 리모델링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 아파트에 리모델링이 과연 적합한지,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열심히 주민분들과 얘기 나누고 또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규모 대면 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홍보문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SNS 소통을 통해서 주민분들께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리모델링이란 정보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리모델링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금번 시공사 6대 시공사 설명회를 통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드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으로 시공사가 전문가 집단에서 볼 때 우리 아파트 메트로시티가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아파트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6대 시공사가 주민 여러분들께 와서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그 계기로 삼고자 금번 시공사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면 설명회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금일 이런 시공사 설명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용건설의 설명회 전에 이제 간단하게 쌍용건설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쌍용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리모델링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건축물 시행령에 리모델링이 법제화된 게 2001년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리모델링이 법적 용어로 형성되었는데, 쌍용 같은 경우에는 그게 2000년도에 업계 최초로 리모델링 팀을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또 최초란 별명이 또 있습니다. 송파 쪽에 마포구 쪽에 밤섬예가 클리신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최초로 유일하게 2층 필로티로 성공시킨 기술을 자랑했던 과거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4월달에 리모델링에서 일반 분양을 처음으로 시행을 하면서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쌍용에서 업계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업계 최초라는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주민 여러분께 충분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쌍용건설의 이광민 리모델링 팀장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쌍용건설 리모델링 팀의 이건만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광만입니다. 항상 그 설명회 할 때 뭐 자주 했지만 항상 긴장됩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도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하다가 휴대폰 소리 삑삑 울리면 내가 뭔 얘기 해야 되는지 갑자기 까먹습니다. 제가 전문 사회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좀 부족함이 있는데 휴대폰만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G 메트로시티 리모델링을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실적 1위 쌍용건설이 응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 순서는 저희 쌍용건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또 리모델링 관련된 실적이라든지 리모델링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용건설 주택 브랜드는 더 플래티넘이 되겠습니다. 쌍용건설이 예전에 주택 브랜드는 예가였습니다. 공동주택 브랜드는 예가였고요. 오피스텔이라든지 주상복합은 더 플래티넘을 쓰고 있다가 2018년부터 더 플래티넘으로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더 플래티넘 관련 공보 영상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한때는 신이 살았고 한때는 별이 살았고 또 한때는 왕이 살던 집들이 남아서 영원을 이야기하듯 잊혀지지 않을 역사를 만드는 쌍용건설. 완벽에 가까운 기술과 노하우로 세상이 꿈꾸던 주거 공간을 만듭니다. 인간의 삶을 가장 눈부시게 쌍용 더 플래티넘. 세계를 놀라게 한 랜드마크 건축물을 통해 입증된 쌍용건설의 DNA를 바탕으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해 더 플래티넘이라는 대표 브랜드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 쌍용 더 플래티넘은 고품격 스타일리시 주거 브랜드로서 우리나라 주거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열어가겠습니다. 플래티넘은 세계 최고의 프로들이 만듭니다. 기울기 52도,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이자 21세기 건축의 기적으로 불리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동부산 해안가에 축구장 10배 크기가 넘는 초대형 최고급 명품 리조트로 탄생한 아난티 코브앤 힐튼 부산 등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쌍용건설의 프로들이 독보적 기술과 노하우를 주택에 적용시켜 쌍용 플래티넘을 만듭니다. 플래티넘은 가장 완벽한 주거 공간입니다. 경희궁의 아침, 도곡 렉셀, 평창동 오보엘 힐스, 잠실 파크리오 등 국내 초대형 프로젝트, 최고급 아파트를 만들어 온 경험으로 플래티넘의 고도의 밸류 엔지니어링을 적용하여 앞서가는 설계 공법과 편의성, 안전성, 친환경까지도 고려한 플래티넘만의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 플랜을 가동시켜 완벽한 주거 공간을 완성합니다. 플래티넘은 최고의 자부심입니다. 편안하면서도 세련되게, 심플하면서도 아름답게 플래티넘을 선택하는 순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유와 품격, 섬세함과 모던함, 자연과 미래 속에서 자부심을 높이십시오. 단순한 주거 공간으로서의 집이라는 개념에서 탈피해 매 순간 행복한 나날들이 시작되는 곳. 차별화된 설계와 디자인은 물론 행복한 시간까지도 고려한 완벽한 플래티넘은 최고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플래티넘은 짓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겠습니다. 플래티넘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겠습니다. 플래티넘은 세우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키겠습니다. 쌍용 플래티넘은 그 누구의 삶보다 화려하게 빛나는 꿈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커다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프리미엄 라이프의 완벽한 완성. 쌍용 더 플래티넘. 네, 저희 공동주택 브랜드는 더 플래티넘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플래티넘이 많이 지어져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쌍용건설을 소개할 때 두 가지 큰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고급 건축 시공 실적 1위 그리고 리모델링 리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저희 쌍용건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의 도시에서 초고층 건물 시공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건축물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입니다. 피사의 사탑 10배 기울기 52도로 기울어져 있고 공사 기간은 단 27개월에 불과합니다. 모시 샤리프라는 설계자인데요.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도 과연 이 건축물을 시공할 건설사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고요. 저희 쌍용건설이 기술 제안을 해서 최저가 시공사가 아니었음에도 저희가 시공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적인 건물이기에 세계 정상들이 싱가포르 방문할 때 꼭 들르는 명소가 됐고요. 오른쪽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면담을 할 때도 방문했던 코스가 됐습니다. 바로 옆에 저희 문재인 대통령과 저희 대표이사께서 방문하셔가지고 현장을 둘러보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두바이에 있는 호텔인데요. 공사 금액만 약 1조 5천원입니다. 아직 완공은 되지 않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쌍용건설은 해외에서 이런 조단위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인공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아나티 펜트하우스 앤 힐튼 부산 시공자이기도 합니다. 인피니티 풀이 유명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산의 공동주택 시공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준공한 광안동 예가 디오션 같은 경우는 준공단시 시세가 4억 8천만 원에서 현재 16억 8천만 원까지 시세가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네, 리모델링, 쌍용건설의 리모델링 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쌍용건설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실적 1위의 건설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개의 프로젝트를 준공을 했는데요. 겨우 4개 준공했는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쌍용건설이 방배 예가 클래식, 방배 궁전 아파트를 준공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 리모델링은 나홀로 아파트, 한 동짜리 아파트 리모델링이 그쳤었습니다. 동단위 리모델링이 그쳤다가 방배 궁전 아파트가 최초로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 최초의 단지 리모델링 사례가 됩니다. 리모델링 전 사진이고요. 리모델링 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산 평화 아파트는 당산 예가 클래식으로 바뀌었고요. 여러분이 리모델링 하면 한 개층 필로티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최초로 한 개층 수직 증축하면서 1층에 필로티를 설치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후 전경입니다. 지하 주차장도 생겼고요.
도곡동 신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도곡 예가 클래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는 강남 최초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강남 최초가 뭐 그래 중요하냐라고 또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강남은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여기도 강남이다 보니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이 앞에서 재건축 조합까지 설립이 됐었고요. 재건축 시공사로 삼성물산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재건축은 기부 체납도 해야 되고요. 중간에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매입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재건축으로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존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해지하고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면서 저희 쌍용건설과 리모델링 시공 계약을 하고 준공을 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정정이고요.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마포 현석 호수 아파트인데요. 암섬 예가 클래식으로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밑에가 강변북로입니다. 강변북로. 앞에 한강이 있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시세가 몇 억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 1층, 여기 리모델링 조합은 오로지 요구사항은 하나. 위로 올려서 전 세대가 한강을 조망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리모델링 한 개 수직층 축에서 리모델링 수직층 축 법규가 나오기도 전에 2개층 수직층 축을 최초로 저희가 실현을 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리모델링 전 후인데요. 베이도 다 늘어나가지고 옆으로 2베이에서 3베이까지 다 늘어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다 생겼고요. 현재 저희가 착공하고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장 서울 및 수도권에 약 11개 현장 9,000세대 정도의 규모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 오구마남 아파트는 올해 4월, 21년 4월에 착공을 하여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당 한솔 5단지는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평촌 목련 3단지도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성동구 옥수 극동 아파트는 3개층 수직층 축으로 현재 건축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대문구 신답 극동 아파트도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광명 철산 한신 아파트는 올해 초 저희가 수주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안양천을 모티브로 해서 외벽에 물결이 치는 모양으로 인면을 형상화했습니다. 가락상용 1차 아파트도 올해 초에 저희가 수주한 아파트로 공사 금액만 8천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쌍용건설은 리모델링 관련된 특허가 업계 1위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2000년부터 현재까지 리모델링 관련된 기술 그리고 TFT 운영을 꾸준히 하면서 리모델링에 관련된 특허라든지 신기술, 저작권, 평면 등을 다수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장 검토할 때 기존에 단순했던 로컬 작업 환경에서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설계사무소에서 그리는 평면은 말 그대로 2D 평면도입니다. 이거를 입체적으로 BIM이라고 해서 입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게 하면 평면의 설계 오류 등을 사전에 검토해서 설계 오류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전에 검토로 초기 비용들을 절감하고 시공 중의 공사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쌍용건설의 첫 번째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리모델링은 다 1대1 리모델링이었습니다. 내 돈 내고 내 집 고치는 세대수가 변경이 없는 1대1 리모델링에서
올해 4월달에 착공한 오금 아남 아파트는 전국 최초 리모델링 일반 분양이 가능한 아파트로 세대수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99세대에서 29세대를 일반 분양해서 328세대 세대수가 되겠고요. 리모델링 일반 분양 세대수가 작다고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계신데요. 리모델링도 일반 분양을 15%까지 할 수 있고 또한 대형 평형의 경우에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까지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남 아파트를 약 300세대로 보면 약 90세대를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해서 원룸 혹은 투룸을 만들어서 주택을 공급할 수를 있는 거죠. 원룸이나 투룸을. 그러면 90세대 세대 분리와 일반 분양 30세대 하면 약 120세대의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델이. 아남 아파트 두 번째 최초 사례. 전국 최초 리모델링 사업 최초의 HUG 보증 사업자입니다.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고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UG의 보증을 쓰게 되면 어느 민간 사업자가 보증을 쓰는 것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오금아남 아파트는 시공사 보증으로 HUG 보증을 쓰고 시공사가 같이 연대해서 HUG 보증을 쓰고 2주기 대출과 사업비 대출을 시행을 했고요. 현재 2주기 대출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로 약 1.8%로 2주기 대출이 나갔고요. 사업비는 2.6%로 사업비 대출이 집행이 됐습니다. 또한 쌍용건설의 자랑 땅짓고입니다. 땅짓고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조선일보가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플랫폼인 땅짓고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땅짓고 관련된 부동산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리모델링은 쌍용건설이 가장 실적이 많으니 조선일보와 땅짓고와 쌍용건설이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땅짓고와 리모델링 전문 플랫폼, 부동산 전문 플랫폼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좋냐? 일단은 여러분들 단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땅짓고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서도 아파트 단지 홍보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업장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언론 매체 영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쌍용건설과 같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시면 땅짓고 플랫폼을 통한 아파트 단지 홍보 그리고 주민 설명회 등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쌍용건설 리모델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실적 1위고요. 단지 전체 리모델링 1호, 그리고 수직 증축 필로티 적용 1호,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된 것 1호, 두 개 층 수직 증축 유인, 리모델링 일반 분양 1호, 리모델링 HUG 보증 1호, 그리고 리모델링 특허 기술 1위의 건설사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리모델링 관련 전문 건설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이런 설명회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다 보니까 사실 수준을 평균 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 가지고 이해되시는 만큼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듣지 마시고요. 쉽게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11시에 설명회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리모델링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개인이 이사하면서 집을 고치는 것도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리모델링이라고 하다 보니 리모델링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 뭐 집 하나 고치는데 그렇게 큰 돈 들여서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계신 리모델링은 엄연히 법에서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해서 진행하는 리모델링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건축법에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증축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리모델링 사업에서 증축이 가능하게끔 법에 명기까지 있는 것이 건축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공동주택이다 보니 나머지 리모델링 진행 사업은 주택법을 통해서 리모델링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은 적용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리모델링은 왜 건축법, 주택법 두 가지냐? 그것이 리모델링의 또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아직까지 특별법이 없습니다. 리모델링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법이 체계가 없고 미비하니 빨리 진행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법이 그러니까 도정법처럼 법이 완비가 되면 뭐 하나 할 때마다 법을 적용을 받으면서 사업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또 단점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아직까지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선에서 곤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가진 건설사가 여러분들과 같이 사업을 진행할 때 파트너로서 유리한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LG 메트로시티는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법적인 단체는 아니고요. 과거에는 리모델링이 추진위 구성 시절에 시공사도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법이 점점 정비가 되면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3분의 2, 전체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셔야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을 할 수가 있고 리모델링 조합 설립 후에 시공사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방식은 크게 수평 증축과 수직 증축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 면적 증가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일 경우에는 전용 면적의 40%까지 증축을 할 수가 있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상,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전용 면적의 30%까지 증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은 기존 아파트 층수가 15층일 때는 3개 층까지, 그리고 14층일 때는 2개 층까지 위로 수직 증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으로 늘어나는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의 15%입니다. 예를 들어 100세대다 이러면 15세대까지 일반 분양을 해서 조합의 사업비로 충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직 증축과 수평 증축의 큰 차이점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증축은 여러분이 조합 설립하고 시공자 선정하신 다음에 1차 안전진단을 하셔가지고 C등급 이상만 나오면 수평 증축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직 증축은 1차 안전진단 하시고 나서도 국가기관을 통해서 1차 안전성 검토 그리고 2차 안전성 검토 두 번의 안전성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2주 후에 또 안전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은 4번의 안전 관련 절차를 수행하셔야 수직 증축이 진행이 되고 현재 대다수 사업장이 수직 증축을 진행 안 하는 이유가 안전성 검토에서 대부분 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여건이 된다면, 단지 여건이 된다면 수직 증축보다는 수평 증축으로 사업을 빨리 진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과 리모델링 차이점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만 경과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재건축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적용의 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이 없고요. 그다음에 언제든지 조합원의 지위를 주고
양도할 수 있는 초과이익 환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재건축에 비해서는 리모델링의 혜택이 많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리모델링 관련 법규입니다. 지속적으로 리모델링 장려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리모델링 관련된 법규가 나왔을 때는 증축이 없었습니다. 대수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리모델링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30%까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리고 나중에 40%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4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또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0년, 처음에는 리모델링도 20년이었는데 준공은 15년으로 5년 단축을 해줬고요. 세대수 증가도 처음에 10%만 늘릴 수 있도록 했다가 15%까지 일반 분야 세대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리모델링 장려 정책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성공 사업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리모델링 하자 이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재건축해야지 무슨 리모델링이야.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야 돼서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게 용적률 200% 이상 사업지는 재건축 사업성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 환경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교통 여건도 좋고 주변에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은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 아파트만 오래돼서 낡은 아파트다. 이 아파트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우리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면 사업성이 잘 나오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한마디로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리모델링 성공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 확보와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경제적 효과인데요. 자, 리모델링 하면 또 불안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슈가 뭡니까? 내력벽 철거입니다. 신문상에 내력벽 철거만 이슈로 삼다 보니 리모델링 하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뼈대를 철거하는데 저게 안전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전체 구조물을 신축 구조물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구조 안전을 완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신축 구조물로 취급하도록. 그래서 아까도 질문이 나오셨는데요. 내진 설계 어떻게 되느냐? 신축하고 동일합니다. 진도, 치, 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면을 신축,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평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트렌드가 3베이, 4베이 이런 그게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면적인 문제점은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서도 커버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살고 계신 20년 전의 아파트가 아니라 최신 분양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을 함으로써 그런 평면적인 문제도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계속 살던 분들은 평면이 좋아지면 대부분 다 만족을 하십니다. 없던 화장실이 2개가 생긴다든지 드레스룸이 생긴다든지 주방에 객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서비스들이 다 최신으로 되면서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내력벽 일부 철거라고 또 써져 있는데요. 어쨌든 내력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력벽 철거가 아니라 내력벽 이동 또는 내력벽 보강 후 철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작정 철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강을 해놓고 혹은 딴 데 내력벽을 신설을 해놓고 철거를 하는 거지 무작정 철거는 아니다.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철거해가지고 불안한 그런 건 전혀 없다. 나중에 사실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올해 그 4월 달에 착공한 오구마남 아파트 평면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여기 거실입니다. 방이고요. 3DA가 되죠. 그리고 거실은 남쪽, 동쪽, 그래서 양면 개방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입지가 다르고 아파트마다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일률적일 수는 없겠지만 리모델링도 다양한 평면이 구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평면은 아까 2계층 수직 증축에 따른 호수 아파트 평면이고요. 밑에 있는 평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시세를 자랑하는 한남 덕일 평면이 되겠습니다. 평면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리모델링 아파트는 동굴 같아서 싫다라고 하시는데 한남더일 평면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하지만 한남더일은 호가 시세가 7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호수 아파트와 뭔 차이가 있습니까? 입지입니다. 입지. 그 아파트의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평면이 아니라 그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 입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LG 메트로시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입지 하나는 일단 먹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 보시면 작년에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요. 천정고가 낮아진다, 뭐 집이 좁아졌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저희 오구마남 아파트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인데요. 천정고 기존에 있던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세대의 천정고 그대로 확보를 합니다. 다만 1층부터 15층까지는 과거에는 소방법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무조건 저층이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부위 그런 부분만 한 10cm 정도가 낮아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꽁물 천정을 해서 기존 천정고와 동일하게 시공을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합원분들이 우리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이 어떤 게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한 조합원분들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올해 초에 사업 제안을 했던 광명 철산 한신 아파트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스카이 커뮤니티에서 안양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가락상용 아파트입니다. 가락상용 아파트에서 스카이 커뮤니티에서 바라보면 롯데 월드타워를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면 또한 아까 저희가 중국에 있던 아파트들 인면은 과거의 인면이다 보니 타입 자체가 클래식 타입입니다. 인면이. 근데 최근에는 커튼홀 룩을 또 대세더라고요. 트렌드가 커튼홀 룩을 좋아하시고 해서 인면 또한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천변을 따라서 인면을 물결치는 모양으로 인면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상층은 다 공원합 적용이 되고요. 주차장은 다 지하로 내려가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요. 사업 제안하기 전에 조합원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아파트에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사업 제안할 때 반영을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넣어달라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차피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분들이시기 때문에 조합원분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조합원분들이 원하는 피트니스, 골프, 도서관, 키즈센터 등 조합원분들이 원하는 대로 커뮤니티 공간은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게 오구마남 아파트 저희가 시공사 선정될 때 제안 드렸던 인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제일 끝에가 최근에 착공 들어가는 인면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대 내부의 마감재 인테리어도 시대에 따라서 트렌드가 바뀌고요. 외벽 외부 인면도 세월 따라서 인면이 바뀝니다.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 제안을 했다고 해서 이걸로 처음에 제안했으니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트렌드에 맞춰서 끊임없이 인면을 개발을 하고 조합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인면도 흑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죠. 내가 리모델링 해서 투자를 했고 또 2주까지 왔다 갔는데 이게 어쨌든 투자 대비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기존의 리모델링은 1대1 리모델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분양이 없었습니다. 일반 분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성공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진행한 리모델링만 성공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준공한 리모델링 사업장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조합원분들 손해보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리모델링도 재건축처럼 검증된 사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리모델링 하면 그거 뭐 새 아파트도 아니고 기존 구조물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십니다. 설명에 가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결국 마지막에 질문하시는 분이 그래도 옛날 구조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아파트랑 동일합니다. 다만 일부 구조물 중에 일부만 쓰는 건데 그것도 다 보강을 해서 구조물을 최신 안전 기준에 맞게끔 최신 구조에 맞게끔 다 보강을 하기 때문에 전혀 옛날 아파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 예가 같은 경우에 분양 당시에 6억 9천에서 현재 시세 26억이 되겠습니다. 당산평화 아파트인데요. 공사 전 금리가 6.65%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주 가라고 하면서 금리 6.65%면 이주 가시겠습니까? 아마 사업하지 말자 이 소리 하실 거예요. 근데 이때는 금리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이때는. 저도 이때 직장만 했거든요. 제가 요거 보니까 저도 6%대 빌렸더라고요. 근데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그리고 보다 보니 금리가 내려가서 공사 중에는 3.47%까지 금리가 내려갔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때 이분들이 아이고 금리가 너무 높아서 안 해야 되겠다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렵게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셨으면 앞으로 국내 금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리모델링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셔서 결과를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집값 다 오르니까 오른 거 아니냐, 무슨 리모델링 한다고 오른 거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뉴스인데요. 2019년 11월부터 20년 12월 약 1년 동안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평균 14%가 올랐는데 오금 안 하면 54%가 올랐어요. 똑같은 기간도. 왜? 리모델링이 검증된 사업이고 그리고 리모델링 아파트는 새 아파트다라는 걸 아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겁니다. 리모델링은 조합원 지위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구만함 마지막 분담금 합정총회를 끝내고 토요일날 합정총회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부동산에 나와 있는 호가가 2억 있다고 그랬어요. 주말 딱 지나. 왜냐? 곧 2주 간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가 제일 쌀 때였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니까 시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리모델링 용어가 혼선돼서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다. 개인이 이사를 가서 집을 고칠 때도 리모델링, 그리고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할 때도 리모델링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0년 전에 입주하시고 만약에 한 번도 안 고쳤다고 하고 새로 지금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아마 다 고치실 겁니다. 올 리모델링 하시겠죠. 화장실, 바닥, 주방, 뭐 도배 다 하시겠죠. 6천만 원 나옵니다. 심한 경우에 조명도 뭐 외산 조명 쓰시고 조금 더 좋게 발코니 확장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진짜 1억까지도 나오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리모델링 하면 내 집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내 집만 좋아지는 거고 또 시간 지나면 그거는 또 오래되면 바래는 겁니다. 그 투자한 효과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없죠. 하지만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 약 1억 5천에서 2억 원 정도의 돈 투자로 아파트 전체의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치 상승이 된다는 것은 앞서서 보셨던 리모델링 준공 사업장들이 그런 시세 형성이 된다는 걸 보셨으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건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요즘 워낙 주택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MBC 빈집 살래 방송을 보다 보니까 주택, 단독주택인데요.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하는데 빈집을 매입하는데 2억 6천, 리모델링 하는데 19평짜리 단독주택 리모델링 하는데 1억 8천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하는데 1억 5천에서 2억 원 분담금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71년도에 새우깡을 사셨고 안 드시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보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50원을 저축하셔가지고 통장에 돼지저금통에 50원 놔두실 분들은 아직도 50원. 무슨 말씀이냐? 물가 인상, 뭐 인플레이션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투자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투자 중에 자산에 투자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의 효과를 높이려면 새 아파트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한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곡 예가 리모델링 전에 시세 6억이었고요. 리모델링하고 준공했을 때 시세 10억, 현재 26억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자, 준공했었을 때 시세가 10억인데요. 이때 사신 분이 계시겠죠. 10억에. 가장 비쌀 때 사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어느 해는 오르는 해가 있고 어느 해는 내리는 해가 있고 이때가 2011년이다 보니까 아마 몇 년간은 좀 내렸는가 봐요. 10억 원에 주고 사셨는데 리모델링 해서 최고가에 사셨는데 그 이후에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 정점을 찍고 조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꽹가리 들고 본사 앞에 보셔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집값 떨어졌다. 근데 그분 지금도 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절대 이 부동산을 투자하시면서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오늘 샀는데 내일 안 올랐다고 주진이한테 욕을 하신다거나 시공사 앞에 가서 꽹가리 치시면 안 됩니다.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길게. 어차피 주식해서 돈 번 사람보다 부동산에서 돈 번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주식은 너무 사고 팔기가 쉽습니다.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도 있고요. 오늘 샀다가 오늘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일단 알고 내가 앉아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셨으면 좀 길게 보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공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 깊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장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탑다운 공법이라고 해서 탑다운 공법을 적용합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올라가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내려가서 위아래가 동시에 진행이 돼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일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직 판넬이라는 거는 방음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모델링은 착공할 때부터 철거를 해서 준공할 때까지 철거를 합니다. 공사 기간 내내 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직 판넬이라는 것도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썼는데요. 매직 판넬을 써서 철거 중 소음을 약 일반적인 기준보다 5대11에서 10대12 정도 낮춰서 주변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진이 분들 말씀을 드리니까 주차 대수는 넉넉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차 대수는 넉넉한데 다만 이제 과거에는 주차 폭이 2.3m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차랑 잘 주차를 해야지 옆에 차 뭐 소위 말해서 의제차, 비싼 차 이런 거 문 안 바꿀 수 있도록 문폭 그런 거 조심해야 되죠. 근데 최근에는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문폭 방지법이라 해서 주차 폭도 2.3m에서 2.5m로 넓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주차장은 다 철거하고요. 새로 주차장 만듭니다. 기존 주차장 있던 것을 다 철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택배 차량. 택배 차량이 지상에 안 들어가고 지하로 들어가게 하려면 지하 1층 주차장 층고를 일반 층보다 높게 해줘야 되겠죠. 2.7m까지 층고를 확보해서 택배 차량이 지하층으로 자유롭게 진입해서 배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의 엘리베이터는 1층까지만 이렇게 운행이 됐다 이러면 리모델링 후에는 엘리베이터를 지하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세대로 가실 수 있도록 비 오는 날에도 비를 안 맞고 차를 주차하고 물건을 들고 세대로 가실 수 있도록 주차장 지하 엘리베이터 연결 공사를 리모델링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주차장 연결 관련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층에 내려서 계단을 통해서 가든지 혹은 주차장만 셔틀 엘리베이터를 하든지 이렇게 과거에 돼 있었다면 리모델링 후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 전층으로 다 갈 수 있도록 시공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기존 구조물을 일부 철거를 합니다. 내력벽 철거를 하고 보강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기존 구조물을 보강을 한다. 그리고 필요하면 기둥도 증탑, 면적을 넓힌다. 보시면 되겠고요. 슬라브 부분, 모나 이런 것이 있으면 슬라브 부분에 탄소 보강 시트라고 해서 탄소 보강을 또 하고요. 신규 넓어지는 부분의 바닥 확장, 엘리베이터 피트 보강, 기존 기둥 철판 보강 등의 방법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재 철거 공사 진행 중인 보금 아남 아파트 시공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전 인면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매직 판넬이고요. 매직 판넬을 위층까지 전층을 다 설치해서 이 안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철거가 윗부분부터 되면 철거를 하면서 매직 판넬을 해체하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지하 주차장 구조물은 다 철거를 합니다. 저는 원래 리바이벌을 안 하는데 앞에 11시에 했던 설명회 때 했던 농담을 제가 농담은 아니고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차장은 생겨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주차장 기존에 있던 거 다 철거하고 새로운 주차장법에 맞게 주차장 설치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부에 있는 마감재 다 철거하고요. 이렇게 뼈대만 남습니다. 자, 보시면 배관도 다 철거가 되는 겁니다. 아까 뭐 저족조 벽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철거가 되고 이렇게 다 뼈대만 남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려도 꼭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또 한 분이 배관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90년대 지어진 신도시들은 녹물 나옵니다.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 실제로 그 수도권 그 신도시 쪽에 가면 녹물 나옵니다. 90년대 지금. 그래서 거기는 녹물에 대해서 아주 경기를 하시기 때문에 배관들 다 바꾸고요. 완전히 새 아파트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해도 질문하십시오 하면 그래도 뼈대는 옛날 거 아니냐 이러신 분이 꼭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냐? 철거하기 전에 이게 잭서포트라고 하는 건데요. 기둥입니다. 가설 기둥. 미리 보강을 이제 하는 거죠. 보강을 해가지고 수직을 딱 맞춰서 잭서포트를 설치하고 그리고 내력벽 철거가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뭔 것 같습니까? 계단식입니다. 계단식. 그러니까 계단도 다 철거가 되는 거예요. 평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위치가 바뀐다든지 계단식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계단식을 어떻게 바꿔? 어떻게 바꾸는 거죠? 다 철거해서 바꾸는 거죠. 대신 철거를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존에는 연결되어 있던 것들을 철거를 하면서 뭔가 구조적으로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증축해서 꽉 잡아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철골로 연결을 해서 구조적 안정성을 미리 확보한 후에 철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철거하고 나면 나중에 아파트 내부에 들어갈 시설물들이 제대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모각이라고 하고요. 샘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각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관들이 들어가고 나서 배관의 위치라든지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미리 샘플 시공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쌍용건설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마치면 분명히 또 손들 끌어가지고 뭐 다른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하나 더 드리려고. 지금부터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다 잊으셔도 되고요. 사실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명하신 분이 프레젠테이션 하셨던 원모스팅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아직은 추진이 단계지 않습니까? 추진 단계니까 리모델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뭐 혼란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항상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재건축해야지 무슨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리모델링을 추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의 2 동의를 하면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을 하시고 조금 더 리모델링에 대해서 알으신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75%대 또 한 번 동의서를 진구를 하셔야 됩니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75%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셔도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리모델링 조합도
안 해보면 기회 자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어렵게 온 기회를 가지시고 잡으시고 리모델링을 추진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불만이 많다 이러면 리모델링 조합 집행부에 가입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대의원이 되시든 하셔서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십시오. 아까도 11시 설명회 할 때 별도 위치 관련해가지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데, 그건 확정돼야 조합 설립 동의서 내겠다, 이건 아니고요. 본인이 의견을 개진하시려면 조합원이 되셔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합원이 되신 다음에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봤는데도 아니더라 이러면 75% 동의서 안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75% 동의서를 냈다, 나 말고 주변 사람들이 다 75% 냈다, 그때는 똑똑한 사람들이 75% 내면 나는 따라가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도 난 안 내고 끝까지 버틸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만 말씀드리고요. 리모델링이 최초의 법규가 나왔을 때는 20년 지나면, 그러니까 준공하고 나서 20년 지나면 리모델링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리모델링 사업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5년을 단축시켜준 겁니다. 준공 후 15년 되면 리모델링 진행되라. 그래서 5년 정도 사업기간 하면 이제 20년을 착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추진할 수 있는 연한을 15년으로 단축을 시켜줬습니다. 처음 리모델링은 대수선이었습니다. 내 집, 내가 고칩니다. 근데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리모델링 유인책으로 만든 게 뭡니까? 증축해라 했습니다. 증축해라. 대수선 리모델링 하라니까 안 하니까, 그러면 한 평 늘리면 얼마야? 한 평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이냐? 여러분들 리모델 후에 한 평 평당 5천만 원이라고 치면 5평 늘리면 2억 5천만 원 자산 늘어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내 분담금이 늘어나는 면적만으로도 충당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2억 5천만 원 투자하면 5평 늘어나면 내가 투자한 돈은 자산 증가가 되는 거죠. 투자한 돈. 증축을 유도한 거는 리모델링을 하라고 정부에서 유인책을 넣는 겁니다.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건 커다란 혜택입니다. 그러다가 국민주택 규모는 더 하라고 40%까지 증축하라고 또 완화를 시켜준 거죠. 재건축은 30년, 리모델링은 15년입니다. 근데 재건축 30년 안에 재건축되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럼 40년 만에 되든가요? 40년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중간에 리모델링 넣어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간에 리모델링 하라는 말입니다. 재건축하기 전에 중간에 리모델링 하라고 기간을 딱 중간 단계로 놔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1대1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합원들 분담금 부담이 크니 10% 일반 분양에서 사업비 충당해라. 그러다가 또 15%까지 일반 분양에서 사업비 충당하라고 일반 분양을 계속 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동의서 진구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50%까지는 동의서가 자발적으로도 잘 나옵니다. 리모델링 하자 이러면 알아서 본인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잘 알아보시고 리모델링 그래 하자 이래서 자발적 동의서 내시는 분들이 한 50% 내고요.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는 솔직히 가서 추진인 분들이 혹은 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옆에 계신 세대분들한테 야 리모델링 동의서 내 이렇게 찾아가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50%부터 넘어가죠. 그런데 사실 2000년대 초에 많은 단지가 공동주택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했는데 안 됐습니다.
80% 동의율을 달성 못해가지고 사실 80% 동의율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각 세대마다 여러 가지 각 사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80% 동의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좀 더 리모델링을 수월하게 하라고 5% 동의율을 낮춰준 겁니다. 75%로 리모델링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5% 이게 상당히 큽니다. 오구마남 아파트 올해 4월달에 착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0%를 처음에는 못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착공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75% 낮추고 나서 75% 딱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매도 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 내셨던 분들 매도 청구 소송한다라고 몇 마디 하면 90% 내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 진행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75%까지가 어렵고 75% 받고 나면 90%는 또 순간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5% 내면 옆에서 다 내면 따라 내십시오. 옆에 다 계신 분들이 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기에 뭐처럼 느끼십니까? 정부에서 리모델링을 해라라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리모델링을 해라라고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리모델링 장려책을 계속 내놓고 완화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라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렵게 추진위가 리모델링 추진위를 만들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면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었을 때 기회를 잡으시고요. 어렵게 온 기회를 놓치시면 다시 기회를 잡기는 항상 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동의서를 안 내신 분들은 동의서를 한번 내보시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동의서 안 내신 분들이 있다. 이러면 내가 알고 있는 리모델링은 다르더라 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리모델링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리모델링은 쌍용건설로 해야 되냐? 제가 아까도 들었던 비유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니까 성형 수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미용을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하시든지 의료 목적으로 성형 수술을 할 때 성형 수술을 한 번도 안 해본 의사랑 하시겠습니까? 성형 수술 전문이랑 하시겠습니까? 리모델링은 재건축처럼 다 철거하고 하는 신축이 아닙니다. 재건축은 신축과 똑같기 때문에 건설사가 기술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해본 건설사, 안 해본 건설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쌍용건설은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공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 다양한 사례에 대한 사진이 많이 제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몸에 와닿는 설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고요. 지금부터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그 사업 시공비가 3조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이 규모면은 아주 초대형 공사입니다. 리모델링에서는 국내에서 첫 번째일 텐데 그러면은 이 3조 4천억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시공사의 자금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큰 공사를 하다 보면은 시공사의 부도가 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쌍용건설의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은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 AA 플러스잖아요. 이제 업계 최고이고 그 다음 등급이 이제 현대가 AA 마이너스 일 텐데
쌍용은 이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이 사업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팩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당연히 뭐 팩트로 말씀드려야죠. 뭐 거짓으로 얘기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자,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질문 나왔던 것 중에 이주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 이주비 충당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조합까지 설립을 하시고 시공자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 수가 있습니다. 시공자에 대한. 그리고 이제 시공자들도 그런 조건들을 보고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시공사가 일단 따고 보자 식으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고요. 이런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시공사가 자금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한 후에 당연히 입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여기 그 메트로시티 관련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그런 자료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설명드린 거는 리모델링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아직 사업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희가 결정됐고 이런 관계는 아니니까요.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거고 저희 등급은 제가 BBB- 등급입니다. 부정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기술의 쌍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뭐 다시 들으니까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뭐 다른 분들은 다 생각하시겠지만 뭐 많은 분들도 리모델링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기술의 쌍용이니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내력벽 철거라든지 청정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혹시 그 아파트가 지금 보면 이제 벽식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벽식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게 뭐 신축 아파트는 다들 구조를 벽식이나 뭐 기둥식 구조를 하면 되겠지만 이게 이제 기둥식 구조로 변경을 한 사례가 있는지 혹시 또 메트로에 대해서 이런 뭐 구조 벽식 구조에서 벽식에서 기둥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기술력이 그리고 왜 이 말씀드리냐면 또 상상을 좀 하거든요. 메트로의 입지는 바다를 보고 보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 있는 메리트가 많고 큰 동이 많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바다를 좀 바라볼 수 있는 통 유리창이라든지 그게 꼭 바다를 바라봐야지만 바다를 우리가 상상하느냐 아니면 집에서도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 바다를 볼 수 있는 풍경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러면 그게 지금 있는 벽식 구조는 힘들지 않겠나. 커튼홀이라든지 이제 기둥식 구조로 되면 벽에 통창으로 해서 요새 스마트라든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많으니까 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모든 80개 동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술은 그 스마트화 적용시키면 되는 거고 그 첫 번째 가지고는 기둥식 구조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기둥식 구조가 된다 그러면 그런 스마트가 구현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쌍용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이런 기술이 가능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 1980년 전까지 지었던 아파트들은 얘기하신 대로 기둥식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멘조라고 하는데요. 기둥과 보호로 되어 있던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요.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 그 이후부터는 다 내력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벽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 기둥식으로 바꾸는 거는 그거는 뭐 좀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다만 전망 관련해서는 거실 쪽을 앞뒤로 증축을 하면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의 통유리 그런 걸 넣는 거는 충분히 현재 기술로도 다 적용하고 있는 그런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질문했던 요지 중에 한 개가 메트로시티가 바다를 다니는 라인들이 몇 라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남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다가 안방과 거실을 배치하는 구조로 많이 되어 있고 현재 강남에서 많이 추진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거실을 북쪽으로 바꾸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생활하기에는 남쪽에 거실과 안방에 있는 이 구조가 좋습니다. 생활하기에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바다 조망의 가치가 이제 집중되는 시기다 보니까 거실이 바다 쪽으로 갔을 때 오히려 생활의 질이 올라가고 가치가 더 증대되는 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매력 지역에 대해서 부분 제거를 하면서 보강하고 새로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주방 시설을 거실화시켜서 거실 위치를 북쪽으로 바꾸는 그 구조가 가능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한강을 바라보기 위해서 북쪽에다가 거실을 배치하는 시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 컨셉으로 해서 바다를 바라보는 조망으로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주실 때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리모델링이 시작되고 검토도 많이 됐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진행이 안 된 곳들은 건설사의 사업성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된 경우가 많은 건지 아니면 이제 주민분들이 이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이해가 상충했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유가 많았는지가 그 2000년대 리모델링 추진할 때는 추진위만 결성되면 추진위는 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모여서 우리 추진위 하자 이러면 추진위가 결성될 수 있었고요.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추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까 동의 관련해서 80%까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합 설립도 3분의 2 받아야 되는데 추진위 몇 분만 모이셔가지고 한 거랑 그리고 실제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한 거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동의서 진구하는 데 있어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50%에서 멈춘다든지 3분의 2가 안 된다든지 하면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지셨고 그리고 요즘 2030 세대들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거부감도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리모델링 하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재건축해야지 왜 리모델링이야 하면서 리모델링을 반대하기 위해서 재건축하자는 분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진행하는 면에서 그런 좀 저항들이 많다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중간에 추진하다가 그랬고 또 중간에 정권을 좀 얘기하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재건축이 또 규제가 됐다가 그 이후 정권이 또 재건축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니 많은 건설사들이 리모델링에 진출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진출했다가 또 재건축 완화를 해주니 다 또 버리고 다 재건축 시장으로 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쪽에 올인하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재건축을 규제하고 리모델링이 또 활성화된다 이러니 너도 나도 리모델링 하자 이런 식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모든 사실 기술은 이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데 우리 그 이제 이런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특급 어떤 기술자들 이런 분들이 어떤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쌍용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들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이제 구조기술사, 토지기술사 내지는 토목 건축 기계, 소방 모든 기술사 이 포지션이 빅5나 일부 빅5 우리 시공사에 비해서 한 기술사 보유하고 계신 그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다른 회사 기술사 보유 비율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아니 객관적으로 말씀할 때 50% 그때 보유하고 계신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앞에서 되게 무거운 질문을 해주셔서 사실 저는 그냥 좀 가벼운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입주민으로서 그냥 궁금했던 점이 이제 예를 들어서 평형수가 되게 다양한 평형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연 같은 것을 볼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 내력을 다 허물기 때문에 이게 구조가 되게 방 구조가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약간 저도 그냥 저 어머니께서는 약간 좀 걱정하셨던 게요. 뭐 다른 평형수들은 뭐 방 구조가 이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평형수만 뭐 주방 옆에 방이 있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 좀 우려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진행이 되다가 각 평형수마다 서로 좀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평형수에 따라서 방구조가 갑자기 확 바뀐 거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설계가 이제 기림 건축인데요. 기림 건축에서 설계한 설계안이 확정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설계가 변경이 될 거고요. 시공사가 선정되면 또 시공사 기술팀하고 설계사무소 그리고 조합과 서로 회의하면서 협의하면서 설계 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건축 심의를 진행할 때 그리고 사업 승인을 받을 때 그리고 또 이주하기 전에 분담금 확정 총회할 때 조합원분들이 계속해서 설계에 관련해서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평형수에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고구마나 아파트 지금 착공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 계시던 조합원분들이 2019년까지 계셨다면 그 이후에 손바뀜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새 아파트를 착공한다 이러니까 실제 투자자 혹은 실수요자 분들이 많이 이제 매수를 하시면서 새로운 조합원이 되시는 거죠. 그럼 기존에 확정된 평면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다. 여기서 또 조합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하면서 또 조합원분들이 합의만 하면 평면은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면 관련된 것들은 시공사 선정되고 일단 한 단계 또 디벨롭이 되고 그리고 건축 심의하면서 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들에 의해서 일부 조정이 있고 계속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면서 그리고 트렌드에 맞춰서 최신 트렌드로 계속 발현하면서 설계는 변경이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어서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먼저 되게 좋은 발표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 좋은 답변도 감사드리고요. 그 조합원 분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비슷하게 그래서 혹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에 따라서 여러 평형수에 따라서 뭐 이제 특정 평형수가 또 불이익을 받는다던가 뭐 그 구조상으로 강 구조상으로 그런 거 없이 최대한 모든 평형수들이 조금 더 비슷하게 약간 공평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이제 한마디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쌍용건설이 뭐 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내만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 팀장님께서 만약에 이게 수주를 하러 오셨다 그러면 우리 메트로시티 아파트 리모델링을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어떤 마음속에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간략하게만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청사진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확정이 아니더라도 이런 키워드 정도로 바꿔보고 싶은 포부가 있다 하는 정도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앞에 11시 설명회 할 때도 뭐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요. 뭐 회사 홍보도 했지만 시공사 선정 그런 총회나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리모델링을 이해해서 빠른 조합 설립을 해서 사업 추진을 잘 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LG 메트로시티는 제가 옛날부터 좀 알고 있던 데고요. 우리
리모델링 처음에 추진한다라고 신문기사 봤었을 때는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7,000세대 대단지가 말 그대로 메트로 시티지 않습니까? 도시라고 해도 마음이 아닌 그런 데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었을 때 첫 마디는 우와 됐어? 이런 말을 저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와서 이렇게 아침부터 추진위원분들 그리고 바깥에서 이제 도우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거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요. 이런 결정이면 리모델링 사업이 꼭 성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오늘 얻고 갑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왔지만 솔직히 여기 LG 메트로시티에 사업 참여를 할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리모델링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으면 LG 메트로시티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거는 큰 영광일 거고요. 참여하게 되면 회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참여하는 게 저희 회사로서는 영광이고 또 기쁨이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회사로서 당연히 한번 도전해 봐야 될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적 그리고 여러 가지 회사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조합원 여러분들한테 최선의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시공 실적 1위 업체니까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게,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 라인에 이제 엘베 한 대 설치가 돼 있다 보니 사실 좀 불편함이 많고, 최근 짓는 신축 아파트는 뭐 법적으로도 뭐 엘베 두 대가 설치되도록 이런 부분도 있는데, 리모델링을 만약에 한다면 엘베 두 대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는 건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층간 소음 관련해 가지고 요즘 특허 공법도 많이 나오던데, 리모델링을 했을 때도 그 공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설계적인 문제인데요. 그 엘리베이터가 이제 평면마다 동마다 좀 배치가 다를 텐데 가장 그 리모델링을 쉽게 하는 거는 엘리베이터를 바깥으로 빼는 겁니다. 증축 부분 쪽으로 아까 계단실 철거하는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계단실을 싹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생기는 증축 부분으로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를 이동하면서 주차장 연결시켜주는 게 가장 시공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 엘리베이터를 지하주차장까지 연결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도 절감을 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를 두 대 놓는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비용적인 문제가 될 거고요. 설계적으로만 해결을 한다면 시공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층간소음은 특허 관련된 것보다는 이제 공법이라는 것보다는 층간소음에 그 완화시켜주기 위한 자재 문제입니다. 그 자재들이 과거에 20년 전에 쓰던 자재보다는 지금 쓰는 자재, 층간소음을 완화시켜주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운드 제로 자재가 계속적으로 이제 시절에 따라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런 자재들을 최신 자재를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바닥을 통해서도 층간소음이 전달되지만 벽을 통해서도 층간소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바로 윗집에 있는 층간소음만 아랫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 윗집, 그러니까 내 입보다 두 개 층 위에 있는 데서 층간소음이 발생되는 것도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좀 있고 한데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에 사시면서 조금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20년 전에 여러분들 지어졌던 그런 층간소음보다는 보다 개선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없으면 마무리. 질문이 한 번 남아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니까 저희 메트로시티는 지금 동이 한 80개 동이 되는데요. 국평 이하는 40%까지 수평 증축을 할 시에 늘어날 수가 있고
2편 이상은 30%까지 평수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전 평수에 대해서 거진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평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전체 다 그렇고요. 그리고 법이 그렇기 때문에 메트로시티만의 해당 사항이 아니라 이민주택 규모 전용면적으로 85 이하 미만이죠. 85 미만일 때는 40%까지 증축하고 85가 넘어갈 경우에는 30%까지 증축을 하는데 이걸 조합원들이 다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을 못 하시고요. 40% 중에 일부, 뭐 예를 들어서 20%는 조합이 가져가고 20%는 일반 분양 돌리고 그리고 30% 중에 일부, 20%는 조합이 가져가고 10%는 일반 분양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분양을 15%, 전체 세대수의 15%를 조합원들이 증축하는 퍼센티지에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앞에서 쌍용건설에서 주로 보면 이렇게 주로 작은 아파트 단지를 이제 많이 하신 것만 봤는데 LG는 지금 워낙 세대가 큰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물론 이게 조합 뭐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시작 전까지 또 기간도 걸리겠지만 이런 대단지 공사를 하려면서 전체적인 이 공사 기간하고 시작부터 기간까지 그 완공됐을 때까지 어떤 기간이 얼마나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경험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시공사 선정될 때 질문을 제일 많이 주셨던 게 과거에는 언제 이주 가느냐. 성격이 급하십니다. 언제 이주 가느냐. 근데 저희가 뭐 보통 한 3년에서 4년 정도 사업 추진 기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75% 동의 강조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허가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심의를 받고 리모델링 허가, 그러니까 사업계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심의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단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75%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빨리 받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세대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떤 사업장은 한 달 만에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조합원분들이 얼마나 단결해서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그런 속도가 좀 좌지우지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기는 수평 증축을 진행을 한다면 3년에서 4년 정도를 예상을 하시고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도면 보니까 기존 아파트에서 이제 앞뒤로 앞 베란다, 뒷 베란다 이쪽으로 약간 정축이 되는 겁니까? 저는 좀 뭐 건설을 잘 모르는데 그러면 기존 있던 만약 거실이나 주방들도 이렇게 옆으로 폭이 늘어나지는 않고 기존 있던 데서 앞뒤로 길쭉하게 이렇게 폭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던 방하고 거실하고 사이즈를 약간씩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동네 세대가 몇 호 라인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세대들은 옆에 증축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옆에 세대가 있으니까. 그냥 중간에 있는 세대들은 앞뒤 증축이 될 거고요. 측벽 세대들은 옆으로 한 배이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공간적 여유가 있으면 측세대가 이제 베이 증축도 가능할 겁니다. 저기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그 수직 정축에 대한 안전 진단이라는 게요. 그냥 뭐 세대 수의 증가인 건지 아니면 자주의 증가인 건지 제가 저기 구름다리 예를 들면 좀 바닷가 근처라든지 구름다리로 해서 그 이제 스카이 라운지 같은 거죠. 그런 걸 어떤 보관도도 보고 있는데 그런 게 늘어났을 때 안전 진단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세대수에 한정된 안전진단인 건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그게 보면 만약에 특정 동의 그 수직정축 그 부가시설 같은 금방 스카이라운지 특정 동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또 전체 동에 다 해당되는 건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뭐 어떤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수직 증축은 뭐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직 증축 사업장 중에 현재 인허가 받아서 2주까지 완료된 데가 한 군데 딱 있습니다. 송파 성지 아파트 여기 한 군데가 딱 됐고요. 나머지 수직 증축 사업장들은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수직에서 수평으로 다 전환을 해서 수평을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기다리는 거죠. 조금 더 좀 개선되는 그 공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이러면서 조금 지연이 진척이 없습니다. 수직 증축이. 이 수직 증축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타일이거든요. 타일. 지하에 이제 기초를 보강하기 위해서 타일을 받는데 기존에 있던 타일이 있고 수직 증축을 하기 위해서 타일을 박는데 그 박은 타일들이 힘을 받기 전에 과연 기존에 있던 타일들이 얼마만큼 새로운 내력들이 생기는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증적인 검증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긴 한데 기존에 저희가 아까 수직 증축 2개층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동주택 외에 일반 건축물 경우에 수직 증축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국가기관이다 보니 국가기관에서는 조금 더 그런 거를 검증을 좀 까다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다음에 좀 정책의 변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 증축이 진행이 못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뭐냐면 우리가 관리 처분하기 전에 설계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딱 이주를 할 건데 그 전에 그러면 그 어떤 도면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도면이 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뭐 확정이 돼야지만이 이주를 하는 건데 안전진단은 이주하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구름다리 다 만들어 놓고 안전진단 했을 때 그게 뭐 못한다 그래 버리면 도면 다시 그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메트로시티 진행하는 건 수직이 아니고 수평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질문의 요지가 아마 이건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필로티를 올리는 것도 수직 증축이지 않냐는 질문. 그것도 포함되고 구름다리도 포함되고 예. 저기 이제 2차 안전진단까지 통과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신데 제가 아는 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대 분양을 위해서 수직 증축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2차 안전진단 통과를 해야 되고요. 세대 분양 없이 단순하게 필로티를 만들기 위해서 한 층을 올리는 그 수직 증축은 허가가 필요 없는 수직 증축입니다. 그냥 일반 그 수평축과 같은 허가 과정을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로티 말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스카이라운지 한정을 하죠. 스카이라운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수평중축이라 해도 필로티 한 개층을 할 수 있습니다. 필로티 한 개층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스카이 커뮤니티 이런 것들은 별도 중축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완전 신축되는 데죠. 그런 데는 솔직히 층수나 몇 층, 기존의 몇 층에 따라 그거에 제한받지 않으면 말 그대로 신축이기 때문에 층수 이런 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스카이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짓는 건물 위에다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건물 위에다가 스카이 라운지를 짓지 않습니다. 혹시 질문 더 계십니까? 네, 그 주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저 바깥쪽에 오른쪽에